자, 여기 정말 놀라운 영상이 있어요. 메갈로돈의 가장 악랄한 적 6종이에요. 메갈로돈은 2300만 년 전 바다에서 가장 크고 험악한 상어였어요. 18m까지 자랄 수 있었고 턱의 힘은 티라노의 것보다 더 강했죠. 아침 식사로 다른 상어, 고래, 돌고래를 먹는 것이었는데 무시할 수 없는 힘이었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거대한 상어에게도 적이 있었고 이들의 싸움은 치명적일 수 있었어요. 티라노와 고질라가 바다 한가운데서 구명조끼를 입고 끝장날 때까지 싸우는 걸 생각해보면 어떤 그림인지 알겠죠. 구명조끼는 아닐지도요. 그건 프린스톤 가족 시대에 나오니까요. 돈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수 있는 메갈로돈의 적들 6종을 확인해보세요. 그 당시에 돈이 있지는 않았지만 말하자면 그렇다고요. (6번부터) 시작해보죠. 케토테리움입니다. 네, 저보고 길고 어려운 라틴어를 읽으라고 많이도 줬네요. 제가 여기서 얼마나 어려운 이름들을 말하는지 보시겠어요? 케토테리움은 고래목에 속하는 수염고래예요. 중앙중신세부터 선신세 초기까지 살았고 4.5m까지 자랐어요. 화석 기록에 따르면 케토테리움이 메갈로돈의 최우선 목표였을 거란 게 밝혀졌어요. 메갈로돈은 케토테리움과 비교했을 땐 거대하지만 케토테리움은 몇 가지 요령을 갖고 있었어요. 최초의 고래에겐 다른 바다 동물들을 잡아 죽이는 뾰족한 이빨이 있었어요. 나중에 케토테리움은 진화해 케라틴으로 만들어진 튼튼하지만 유연한 물질인 고래수염을 발달시켰어요. 이것은 작은 유기체를 잡고 그걸 먹을 때 거름망 역할을 했죠. 작은 유기체들은 케토테리움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많이 잡혔을 거예요. 이게 케토테리움을 메갈로돈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고 표면에 가까이 있게 만들었죠. 하지만 메갈로돈에 의해 케토테리움이 발견되었을 땐 탈출구 따윈 없었어요. 메갈로돈은 먹이를 올려다보기 위해 아래로 잠수했고 그 다음 케토테리움을 빠른 속도로 들이받으면서 그 과정에서 척추뼈를 손상시켰을 거예요. 케토테리움은 너무 놀라 도망칠 수 없었을 거예요. 바다 밑에 잔혹한 운명 같은 거죠. 5번째, 자이고파이세터 바로라이. 이 거대한 포식자는 지질학자들이 2016년 이탈리아 남부 해안에서 거의 완전한 자이고파이세터 뼈대를 발견하기 전까진 알려지지 않았어요. 또 이것은 향유 범고래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크기가 범고래와 아주 유사하고 향유고래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이고파이세터는 약 1100만 년에서 700만 년 전 중신세 후기에 살았고 지중해 지역을 순항했었죠. 화석 기록에서 고생물 학자들은 자이고파이세터가 6m 길이까지 자랐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비대칭적인 두개골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고주파 소리 생성 및 반향 정의와 관련이 있어요. 자이고파이세터는 큰 먹이를 찾고 사냥하기 위해 반향 위치를 사용했어요. 이들의 이빨은 15에서 25cm까지 다양했으며 아래턱에 14개의 이빨과 위에 13개의 이빨을 갖고 있었어요. 이빨이 크고 턱이 모든 기능을 다 했기 때문에 큰 물고기, 돌고래, 작은 물고기, 오징어, 문어 같은 부종류 등을 먹었을 가능성이 커요. 이 치명적인 무는 힘이 메갈로돈에게 대항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을 거예요. 4번째, 울로파이세터. 이제 울로파이세터는 오늘날의 향유고래와 아주 비슷한 포식성 고래였어요. 향유고래는 오늘날의 가장 큰 포식자이며 가장 큰 이빨을 가진 고래예요. 울로파이세터는 중신세 시대에 살았어요. 그 당시 파나마란 나라는 물에 잠겨 있었고 많은 종들이 통로를 통해 북아메리카의 동쪽 해안에서 서해안으로 건너갔어요. 중앙아메리카 해로로 불리는 이 통로 또한 메갈로돈이 즐겨 찾는 여행지이기도 했죠. 울로파이세터는 길이가 6m였고 무게는 약 1100kg이었어요.
이런 사양을 보면 누구나 메갈로돈이 훨씬 더 컸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울로파이세터는 집단으로부터 보호를 받기를 바라면서 메갈로돈과 같은 거대한 짐승들의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 무리를 지어 헤엄쳤어요. 세 번째, 세상에, 브리그모파이세터 슈겐시스. 브리그모파이세터는 포식성이 강한 향유고래였어요. 알려진 유일한 화석은 1400만 년에서 1500만 년 된 거의 완전한 뼈대예요. 이걸 통해서 고생물 학자들은 브리그모파이세터의 길이가 7m였다는 걸 알아냈죠. 자이고파이세터처럼 브리그모파이세터도 윗턱과 아래턱에 이빨이 있었어요. 이 강력한 턱과 크기로 이들은 먹이 사슬의 맨 위에 있었고 일본 해안 근처를 돌아다녔었죠. 향유고래처럼 이것들은 경뇌기관을 갖고 있었고 이게 먹이를 찾고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인 반향정위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죠. 메갈로돈은 화석이 있는 곳으로 증명되었듯이 전 세계를 여행했었어요. 메갈로돈과 브리그모파이세터는 같은 시기에 바다를 헤엄쳤어요. 중신세죠. 브리그모파이세터는 물고기, 오징어, 그리고 다른 작은 고래들의 포식자였지만 메갈로돈과 마주쳤을 땐 그 역할이 포식자에서 먹이로 바뀔 수 있었죠. 두 번째, 람포스쿠스. 람포스쿠스는 지금까지 지구를 돌아다녔던 알려진 가장 큰 악어 중 하나예요. 대부분의 치아와 두개골로 이루어진 불완전한 화석의 발견이 없었다면 세상은 람포스쿠스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을 거예요. 람포스쿠스는 8에서 11m 길이로 추정돼요. 인도 아대륙에 거주했었고 메갈로돈과 마찬가지로 중신세에 살았죠. 이것은 말레이시아 반도 출신인 현대의 말레이가 비알의 친척이에요. 말레이가 비알처럼 이것은 다른 악어들에 비해 길고 얇은 주둥이를 갖고 있었을 거라 여겨져요. 또한 먹이를 잡기 위한 여러 개의 이빨을 갖고 있었죠. 이론에 따르면 람포스쿠스는 물고기를 먹었고 종종 더 큰 먹이를 먹었다고 해요. 람포스쿠스는 강하고 긴 꼬리 덕분에 훌륭한 수영선수였어요. 거대한 크기를 감안했을 때 지탱할 충분한 먹이를 찾기 위해 강과 바다로 갔을 겁니다. 그곳에서 메갈로돈과 가끔 마주쳤을 것으로 보여요. 람포스쿠스와 메갈로돈은 같은 먹이를 두고 싸웠을 거예요. 람포스쿠스가 워낙 길고 강한 턱힘을 가졌기 때문에 메갈로돈의 큰 도전자였을 겁니다. 첫 번째, 리비아탄 멜빌레이. 여러분은 레비아탄이란 이름으로 이 고래를 알지도 모르겠네요. 연구원들이 리비아탄의 화석을 발견하고 레비아탄이란 이름을 부여한 후에야 그 이름이 이미 한 세기 전에 마스토톤이 가져갔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걸 리비아탄이란 히브리어 철자로 바꾸게 되었어요. 이제 리비아탄과 메갈로돈은 바다를 떠돌아다니는 가장 무서운 생물들 중 둘이었고 모두 중신세 시대를 살았어요. 리비아탄은 길이가 18m였고 무게가 50톤에 달한 고래였어요. 이들의 가장 큰 이빨은 35cm 길이였어요. 리비아탄의 사냥 방법에 대한 이론은 메갈로돈의 사냥 방법과 매우 유사하다는 거예요. 깊은 곳으로 잠수해 빠른 속도로 먹이를 들이받았고 표적은 다른 고래들이었죠. 메갈로돈과 리비아탄은 같은 먹이를 놓고 경쟁했고 영역 다툼을 했죠. 둘 다 앞에서 언급했던 케토테리움과 같은 수염고래를 먹는 걸 선호했죠. 리비아탄은 가장 긴 이빨을 갖고 있었지만 메갈로돈은 가장 강한 턱힘을 갖고 있었죠. 둘 다 비슷한 크기와 몸무게였고 서로 싸울 이유가 많이 있었죠. 그럼 싸움에서 누가 이길 것 같나요? 이 두 마리의 짐승이 실제로 서로를 겨냥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먹이를 두고 들이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포식자들이 메갈로돈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을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것들의 존재는 메갈로돈의 수명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메갈로돈은 크기가 아주 거대해서 하루에 1130kg 이상의 식량이 필요했어요. 연구에서 다른 포식자들로부터 먹이를 얻기 위한 경쟁의 증가와 먹이 부족이 메갈로돈의 멸종에 강력한 요인이 되었다고 시사해요. 리비아탄과 메갈로돈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 것 같나요?
이 포식자들 중에서 메갈로돈을 쓰러뜨렸던 게 있을 것 같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긴 라틴어 이름을 몇 번이나 말해야 했는지 알아맞혀보세요.